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사연 읽어드리는 채널 사연여행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친정유산까지 털어 남편 사업을 뒷바라지하며 평범하게 살아가는 40대 여성이 겪은 기막힌 사연입니다. 출장 간 줄 알았던 남편이 일본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내연녀와 태교 여행을 즐기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오늘의 주인공은 이 기막힌 위기를 어떻게 벗어났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 중반을 넘긴 평범한 주부입니다. 결혼 후 15년이 지난 어느 가을날 아침이었어요. 저는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출근을 준비하는 남편의 와이셔츠 깃을 정성스레 다려주며 평온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다리미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김을 물끄러미 바라다 보며 지난 세월을 가만히 떠올려 보았죠.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며 남겨주신 소중한 유산을 몽땅 털어 세운 남편의 무역회사가 드디어 자리를 잡아가던 참이었습니다. 결혼 초부터 며느리를 식모 취급하며 모진 시집살이를 시키던 시어머니의 끝없는 구박 속에서도 저는 묵묵히 버텨왔어요. 가족이라는 이름 하나만 믿고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모든 수모를 견뎌온 제 자신이 내심 대견하게 느껴지는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은 며칠 뒤 일본 오사카로 아주 중요한 수출 계약을 하러 간다며 유난히 들뜬 모습을 보였죠. 안방 거울 앞에서 비싼 실크 넥타이를 이리저리 매보며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는 남편을 보니 저도 모르게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타지에서 낯선 음식을 먹으며 고생할 남편을 위해 저는 일주일 전부터 정성껏 달인 홍삼 진액을 가방에 챙겼어요. 그리고 제 생활비를 쪼개고 아껴 몰래 모아둔 비상금 봉투를 남편의 여행 가방 깊숙한 곳에 찔러 넣어 주었습니다. 남편이 대문을 나서자마자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오셨죠. 화려한 꽃무늬 외출복으로 갈아입은 시어머니는 부산 친척집에 다녀오겠다며 황급히 신발을 신고 집을 나섰습니다. 두 사람이 떠나고 저는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따뜻하게 우려낸 둥글레 차를 마시며 고요함에 젖어들었어요. 이제 지긋지긋한 가난도 끝났고 좋은 일만 생기겠구나 하며 바보 같은 평온함에 빠져 혼자 웃음을 지었죠. 그런데 그날 오후 남편의 서재를 청소하던 중 평소에는 자물쇠로 굳게 잠겨있던 책상 맨 아래 서랍이 미세하게 열려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서랍을 무심코 안으로 밀어넣으려던 순간 틈새로 살짝 삐져나온 낯선 분홍색 수첩 귀퉁이가 제 시선에 확 꽂혔어요. 불길한 예감에 홀린 듯 덜덜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당겨 수첩을 꺼내보니 귀여운 아기 그림이 그려져 있는 산모 수첩이었어요. 발밑이 푹 꺼지는 것처럼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수첩의 첫 장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전혀 모르는 낯선 젊은 여자의 이름과 나이가 또렷하게 적혀 있었죠. 그리고 그 아래는 우리 튼튼이 아빠라는 낯뜨거운 글씨와 함께 남편의 다정한 필체가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숨이 턱 막혀 오르며 쥐고 있던 수첩이 사시나무 떨리듯 파르르 떨렸고 온몸에서 식은땀이 쏟아졌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쿵쾅거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으려던 찰나 거실 탁자 위에 놓인 제 휴대폰이 날카로운 벨소리를 내며 울리기 시작했죠. 화면에는 일본 오사카에 살고 있는 고향 친구 이름이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날카롭게 울리고 잠시 후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는 시끌벅적한 시장통 소리와
낯선 인사말이 어지럽게 들려오고 있었죠. 수화기를 귀에 대자마자 친구가 대뜸 서운한 목소리로 크게 쏘아붙였습니다. 너 오사카에 왔으면 나한테 연락을 해야지. 남편이랑 시어머니 모시고 가족여행 왔냐? 당장 같이 밥 먹자. 저는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사람처럼 숨을 헐떡이며 더듬거리듯 대답했어요. 무슨 소리야? 나 지금 집인데. 남편만 출장 갔고 어머니는 부산 가셨어. 제 대답에 친구는 크게 당황했는지 숨을 거칠게 들이키더니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짧은 알림음 소리와 함께 친구가 제 휴대폰으로 사진 한 장을 보냈죠. 화면에 뜬 사진을 확인한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차가운 거실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화려한 간판이 늘어선 오사카 거리 한복판에서 남편이 어떤 젊은 여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심지어 그 옆에는 부산에 간다며 집을 나섰던 시어머니가 그 젊은 여자의 손을 꼭 잡고 친딸처럼 챙기고 있었습니다. 눈앞이 시뻘겋게 물들며 저는 당장 남편에게 국제전화를 걸어 화면을 부술듯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자마자 전화를 받은 남편에게 저는 목에 핏대를 세우며 소리쳤어요. 당신 지금 어디서 누구랑 있어? 당장 똑바로 말 못해? 제 고함에 남편은 코웃음을 치며 귀찮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아이, 바이어 접대 중인데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당장 끊어! 남편이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리자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를 누르고 이번에는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수화기 너머로 일본어 안내방송이 뻔히 들리는데도 시어머니는 목소리를 낮추며 속삭였습니다. 부산 친척집이라 바쁘니까 나중에 통화하자. 15년간 제 피와 땀으로 일군 재산으로 저 두 사람이 다른 여자와 희희낙낙하고 있다는 사실에 이가 갈렸습니다. 저는 차가운 거실 바닥을 주먹으로 쾅쾅 내리치며 억울함에 가슴을 쥐어뜯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어요. 하지만 이대로 가만히 앉아 당할 수만은 없다는 생각에 번떡 눈을 뜨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입술을 피가 나도록 꽉 깨물고 안방으로 달려가 여권과 지갑만 작은 가방에 쑤셔 넣었죠. 그리고는 가장 빠른 오사카행 비행기표를 예매한 뒤 겉옷을 걸쳐 입고 미친 듯이 공항으로 내달렸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비행기에 오르는 내내 제 머릿속에는 오직 저 인간들의 가증스러운 얼굴뿐이었습니다. 몇 시간 뒤 오사카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마중 나온 친구의 차 조수석에 올라탔어요. 친구가 굳은 표정으로 운전대를 잡은 채 제게 작은 비디오 카메라 하나를 조심스럽게 건네주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흘러나오는 영상을 본 순간 저는 제 남은 이성의 끈이 완전히 툭 하고 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사카의 낯선 공기를 마시며 도착한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친구의 안내로 도착한 곳은 시내 한복판에 위치한 최고급 호텔이었죠. 로비 구석의 거대한 대리석 기둥 뒤에 숨은 저는 숨을 죽이고 입구를 지켜보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눈앞에는 평생 잊지 못할 기막힌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양손 가득 명품 쇼핑백을 든 젊은 여자가 남편의 팔짱을 꽉 끼고 나타났습니다. 그 뒤를 바짝 따르는 시어머니의 입가에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환한 웃음이 떠날 줄을 몰랐죠. 저는 당장이라도 기둥 뒤에서 뛰쳐나가 두 사람의 머리채를 잡아뜯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두 발이 바닥에 얼어붙은 듯 단 한 발자국도 뗄 수 없었고 숨조차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세 사람은
로비 안쪽에 자리한 화려하고 비싼 식당 쪽으로 자연스럽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저는 들키지 않게 몸을 웅크리고 창밖에서 식당 안에 세 사람을 뚫어지게 지켜보았죠. 시어머니는 테이블 의자의 쿠션을 직접 손수건으로 닦아주며 젊은 여자를 조심스럽게 앉혔습니다. 그리고는 잔뜩 부른 여자의 배를 다정하게 쓰다듬으며 잇몸이 다 보이도록 활짝 웃으시더군요. 우리 귀한 장손 품느라 고생이 많다며 여자의 손을 주무르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과거 번번이 유산을 걷고 침대에 누워있을 때 시어머니는 제게 아이도 못 낳는 쓸모없는 성녀라며 폭언을 퍼부으셨죠. 남몰래 가슴을 치던 과거의 상처들이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제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쥐고 있던 가방끈을 뜯어질 듯 꽉 움켜쥐고 있는데 마침 남편이 식당 밖으로 걸어 나왔어요. 화장실로 향하던 남편은 복도 목퉁이에 서 있던 저와 정면으로 눈이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저는 분노로 핏발이 선 눈을 부릅뜨고 남편의 앞으로 한 걸음 다가갔죠. 남편은 당황하기는커녕 주변의 눈치를 살피더니 제 어깨를 거칠게 낚아채 구석으로 끌고 갔습니다. 남편이 제 팔목을 비틀며 짐승처럼 낮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렸어요. 네가 미쳐서 돌았구나. 여길 도대체 왜 찾아와서 사람 피곤하게 만들어? 남편의 뻔뻔한 태도에 억장이 무너져 내리며 소리를 지르려던 찰나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시어머니가 복도로 나왔습니다. 저를 발견한 시어머니는 식당 직원이 들고 가던 쟁반에서 얼음물이 담긴 유리잔을 빼앗아 들었죠. 시어머니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제 얼굴을 향해 차가운 얼음물을 거세게 확 끼얹으며 소리쳤습니다. 어차피 네가 애를 못 낳아 대가 끊길 판이라 내가 직접 새며느리를 들인 건데 무슨 염치로 얘까지 쫓아와서 행패를 부려? 당장 안 꺼져? 머리카락에서 차가운 물이 뚝뚝 떨어지고 얼음 조각이 발밑으로 나뒹굴었지만 저는 물을 닦아낼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모멸감과 배신감에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차가운 복도바닥에 속수무책으로 주저앉고 말았죠. 남편은 넘어진 저를 일으켜 세우기는커녕 호텔 경비원을 불러 저를 스토커 취급하며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경비원의 손에 이끌려 낯선 타국의 방거리로 처참하게 밀려 나온 저는 차가운 밤비까지 고스란히 맞아야 했어요.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뜨거운 물줄기가 얼굴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옷이 흠뻑 젖은 채 덜덜 떨며 저는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뒷좌석에 구겨지듯 올라탔죠. 떨리는 손으로 가방 안을 뒤적이던 저는 바닥에 떨어져 있던 남편의 회사 법인카드 명세서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수백만 원이 적힌 명세서의 숫자를 바라보며 저는 피가 맺히도록 입술을 꽉 깨물고 어두운 창밖을 노려보았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다음날 새벽, 텅 빈 집의 차가운 공기가 밤비에 젖은 제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오사카의 화려한 호텔 복도에서 시어머니가 끼얹었던 차가운 얼음물의 감촉이 아직도 정수리에 남아있는 것만 같았죠. 하지만 저는 슬픔에 잠겨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만 있을 틈이 없다는 생각에 겉옷도 벗지 않은 채 남편의 서재로 곧장 들어갔습니다. 슬픔을 매몰차게 거두고 차가운 눈빛으로 평소에는 들어오지도 않던 서재의 책상 주변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어요. 책상 뒤편으로 다가가 두꺼운 백과사전들이 꽂혀있는 책장을 밀어내자 벽면에
교묘하게 가려진 작은 철제 금고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비밀번호를 알 리 없었던 저는 다용도실 창고로 달려가 묵직한 망치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금고의 다이얼 부분을 미친 듯이 내리치며 결국 손등이 다 까져 피가 흐르는 줄도 모르고 억지로 문을 부수고 열었죠.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금고문이 열리자마자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낡은 서류 뭉치들을 집어든 저는 제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먼저 제 시선에 꽂힌 것은 제 명의로 된 친정아버지의 소중한 시골 땅을 담보로 잡고 은행에서 막대한 돈을 빌린 대출서류였어요. 남편은 제가 친정아버지께 물려받은 유일한 유산이자 마지막 자존심이었던 그 땅을 제 허락도 없이 무역회사 대출의 담보로 전부 넘겨버렸던 겁니다. 손을 덜덜 떨며 더 깊숙한 곳에서 꺼낸 은행거래 내역서를 한 장 한 장 넘겨보니 기가 막힌 진실이 숨어 있었죠. 남편은 무려 2년 전부터 아주 교묘하고 치밀한 수법으로 회사의 공금과 대출받은 자금을 야금야금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두꺼운 서류 뭉치들을 마구잡이로 파헤치던 중 빳빳한 종이 한 장이 제 무릎 위로 툭 하고 떨어졌어요. 황급히 주워 글자를 확인해 보니 그것은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있는 으리으리한 고급 아파트의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계약서 매수인 칸에 굵은 글씨로 적힌 이름은 다름 아닌 3년 전 남편 회사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퇴사했던 젊은 격리 직원의 이름이었죠. 오사카에서 남편의 팔짱을 끼고 걷던 바로 그 여자가 회사의 자금 흐름을 조작하는 이중장부를 만들어 남편이 돈을 빼돌리는 것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었던 겁니다. 제 아버지가 평생 피땀 흘려 농사지어 물려주신 돈을 통째로 가로채서 그 어린 내연녀에게 호화로운 집을 사주었다는 사실에 피가 거꾸로 솟구쳤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끔찍하고 참담한 충격으로 몰아넣은 것은 그 매매 계약서 밑에 깔려있던 빛바랜 편지 한 장이었어요. 그 종이에는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삐뚤삐뚤한 시어머니의 글씨로 또박또박 적힌 각서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벌써 1년 전부터 아들의 불륜과 회사 자금 횡령 사실을 모조리 알고 뒤를 봐주고 있었죠. 오히려 며느리인 저를 빈털터리로 길거리에 내쫓고 온전하게 회사를 아들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치밀하게 판을 짜고 구체적인 지시까지 내렸던 겁니다. 내 평생의 눈물겨운 헌신과 친정아버지의 숭고한 재산이 저 더러운 인간들의 탐욕을 채우는 불쏘시개로 쓰였다는 사실에 뼈가 시리도록 치가 떨렸습니다. 치밀어 오르는 분노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고 입술을 너무 세게 깨문 탓에 입안에서는 비릿한 피맛이 진동을 했죠. 저는 비틀거리는 다리를 간신히 지탱하며 화장실로 걸어가 환하게 불을 켜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밤새 흘린 눈물과 비 맞은 머리카락으로 엉망이 된 채 퉁퉁 부어오른 초라한 중년 여자가 서 있었어요. 저는 수도꼭지를 거세게 틀고 얼음장같이 차가운 물을 두 손으로 받아 얼굴을 세차게 문지르며 남은 눈물 자국마저 모조리 씻어냈습니다. 그리고 화장대 서랍을 거칠게 열어 커다란 가위 하나를 꺼내 들고는 허리까지 내려오던 소중한 긴 머리카락을 싹둑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잘라내버렸어요. 차가운 타일 바닥으로 후두둑 떨어지는 제 머리카락을 질근질근 받고 서서 저는 독한 마음을 먹고 허공을 향해 소리 없는 맹세를 던졌습니다. 이대로 바보처럼 억울하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며 내 피땀으로 일군 모든 것을
기필코 되찾고 너희들을 지옥 밑바닥 끝까지 끌어내려 주겠다고 말이죠. 어느덧 창밖으로 붉은 동이 트고 아침이 밝아오자마자 저는 대충 겉옷을 주워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동네에서 가장 독하고 깐깐하게 재판을 진행하기로 소문난 이혼 전문 변호사의 사무실 문을 부서질 듯이 박차고 들어갔죠. 이른 아침이라 문을 열고 서류를 정리하던 늙은 변호사는 눈에 시뻘겋게 핏발이 선 채로 들이닥친 저를 보고 깜짝 놀라며 자리를 원했습니다. 저는 입을 굳게 다문 채 가방에서 철제금고 안에서 찾아낸 모든 횡령 서류와 오사카의 화려한 식당에서 찍힌 사진들을 탁자 위에 쏟아 부었어요. 제 앞에 놓인 엄청난 양의 서류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훑어보던 변호사는 아무 말 없이 두꺼운 뿔테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한참 동안 서류에서 눈을 떼지 못하던 변호사의 미간이 무섭게 좁아지더니 이내 굳은 표정으로 책상의 맨 아래 서랍을 열었어요. 그리고 무엇인가를 꺼내 제 앞에 탁자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은 성인 손가락 마디만한 아주 작은 크기의 검은색 소형 녹음기 3개였죠. 변호사는 서늘하고도 단호한 미소를 지으며 제 떨리는 손에 그 차가운 녹음기들을 꽉 쥐어주었습니다. 일본 여행에서 돌아온 남편과 시어머니를 맞이하던 날 창밖으로는 추적추적 굵은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현관문의 번호키가 요란하게 울리며 두 사람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화장대 거울을 보며 억지로 입꼬리를 올려 환하게 웃는 연습을 한 뒤 현관문 앞까지 마중을 나갔죠. 세상에서 가장 반가운 표정을 지으며 두 사람의 손에 들린 무거운 짐들을 얼른 받아들었어요. 시어머니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일본 백화점 상표가 선명한 종이 가방을 등 뒤로 황급히 숨기셨습니다. 그리고는 짐틈에 끼어있던 까만 비닐봉지를 제 가슴팍으로 툭 들이밀었어요.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젓갈 구경을 하다가 며느리 생각이 나서 사왔다고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하셨죠. 비닐봉지 안에서는 비릿한 냄새가 훅 끼쳤지만 채석으로 온통 뒤집어 놓은 것은 그 역겨운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명치 끝에서부터 시큼한 구역질이 끓어오는 것을 꾹 참고 눈웃음을 지어 보였어요. 속으로 붉은 피눈물을 삼키며 세상에서 가장 착하고 순종적인 며느리 흉내를 완벽하게 냈습니다. 두 사람이 옷을 갈아입고 욕실로 들어가 물을 트는 소리를 확인하자마자 저는 재빨리 움직였죠. 미리 앞치마 주머니 깊숙이 숨겨두었던 손바닥만한 소형 녹음기 3개를 급히 꺼냈습니다. 첫 번째 녹음기는 거실 소파 쿠션 틈새에 깊숙이 찔러 넣어 밖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게 만들었어요. 두 번째 녹음기는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가 푹신한 침대 매트리스 밑에 감쪽같이 숨겨두었습니다. 마지막 녹음기는 남편 서재의 책상 밑바닥에 강력 접착 테이프로 단단히 붙여두었죠. 다음날 아침 남편이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출근하자 저는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찾아간 곳은 남편 회사의 창립 멤버였던 김 이사님이 일하시는 허름하고 작은 식당이었어요. 이사님은 평생을 바쳐 무역회사를 키웠지만 최근 남편의 비열한 횡포에 억울하게 쫓겨나신 분이었죠. 식당 구석진 자리에 마주 앉아 저는 가방에서 남편의 불륜 사진과 이중장부 복사본 뭉치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증거들을 하나씩 펼쳐 보이며
제가 타국에서 겪은 기막힌 일들을 남김없이 모두 털어놓았어요. 사진 속 젊은 여자의 얼굴을 확인한 이사님은 쥐고 있던 숟가락을 집어던지며 주먹으로 테이블을 쾅 내리치셨습니다. 안쪽 방으로 조용히 들어가신 이사님은 낡은 가죽 지갑에서 작은 저장장치 하나를 꺼내 제 손에 꽉 쥐어주셨죠. 이 안에 사장이 그 여자와 짜고 회사 돈을 빼돌린 내역이 전부 들어있으니 재판에서 꼭 이기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에 통장 거래 내역까지 완벽하게 정리한 증거를 얻은 저는 흐르는 눈물을 훔치며 식당을 나섰어요.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밤 남편이 안방에서 골아떨어진 틈을 타 몰래 거실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거실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두꺼운 겨울 이불을 뒤집어 쓰고 휴대폰 불빛에 의지해 녹음기를 켰죠. 매일 밤 녹음된 내용들을 하나하나 집중해서 들으며 필요한 대화들을 날짜별로 꼼꼼하게 정리했습니다. 어느 날 밤 시어머니 방에 설치해둔 녹음기에서 신우이와 통화하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조금만 기다려. 애도 못 낳는 빈 껍데기 며느리 당장 쫓아내고 장손 품은 새 며느리랑 떵떵거리면서 살 거다. 소름 끼치도록 악독하고 잔인한 목소리가 제 귓가를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저는 손톱이 살갗을 파고들어 핏방울이 맺힐 정도로 두 주먹을 바들바들 떨며 꽉 쥐었죠. 행여나 짐승 같은 울음소리가 밖으로 새나갈까봐 두꺼운 이불자락을 질근질근 씹으며 뜨거운 눈물을 삼켜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도끼를 품고 완벽하게 증거를 모아갈 즈음이었어요. 비가 내리던 저녁에 남편은 퇴근길에 두툼한 서류봉투 하나를 들고 와 안방 화장대 위에 툭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팔짱을 끼고 거만하게 턱을 치켜들며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무리한 요구를 늘어놓았죠. 요즘 회사 자금이 꽉 막혀서 대출을 연장해야 하니 장모님 시골집 좀 담보로 내놓으라고 말입니다. 장모님 명의로 연대보증 서명 하나만 빨리 해달라며 뻔뻔한 얼굴로 종이를 바짝 들이밀었어요. 이미 늙으신 친정아버지 유산인 소중한 땅까지 자기 마음대로 홀랑 팔아먹은 것도 모자란 인간이었습니다. 이제는 늙으신 친정어머니의 유일한 집마저 다른 살림을 차리는 데 쓰려 한다는 생각에 숨이 턱 막혀왔죠. 저는 당장이라도 탁자 위에 있던 무거운 화장품병을 집어던지고 남편의 뺨을 세차게 올려붙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간신히 뜨거운 화를 억누르고 바보처럼 순진하고 멍청한 표정을 지어 보였어요. 도장을 순순히 찍어주는 척하며 테이블 위에 서류봉투를 제 가슴 품으로 슬쩍 끌어당겼습니다. 아주 부드럽고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남편을 향해 치밀하게 준비된 제안을 천천히 던졌죠. 여보, 마침 보름 뒤가 어머님 칠순잔치잖아요. 시댁 식구들 다 모이는 날 제가 사람들 앞에서 기분 좋게 서명해 드릴게요. 제가 며느리돌이도 하고 당신 체면도 제대로 살려주겠다는 말에 남편은 몹시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앞에 이게 눈이 먼 남편의 탐욕스러운 미소를 마주하며 저는 속으로 시퍼렇게 날이 선 복수의 칼을 조용히 품었어요. 결전의 날인 시어머니 칠순잔치 당일 아침부터 제 심장은 북소리처럼 거세게 뛰었습니다. 동네에서 가장 크고 비싼 한정식집의 대형룸은 축하하려 온 시댁 식구들과 남편의 지인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볐어요. 시어머니는 미용실에서 화려하게 머리를 올리고
값비싼 비단 한복을 차려입은 채 상석에 떡하니 앉아 계셨습니다. 친척들이 인사를 건넬 때마다 시어머니는 목소리를 한껏 높여 가증스러운 거짓 칭찬을 뻔뻔하게 늘어놓으셨죠. 우리 아들이 치질이도 복이 없어서 무능한 며느리 만나 고생하더니 이제야 회사를 이만큼 키워서 호강시켜주네요. 남편 역시 사람들의 시선을 한껏 즐기며 기름진 얼굴로 가증스러운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족을 위해 이 한 몸 바쳐 일한 덕분에 어머니 칠순잔치도 이렇게 크게 열어드리고 참 뿌듯합니다. 두 사람의 구역질 나는 연극을 묵묵히 지켜보며 저는 빈 접시를 조용히 나르고 철저하게 숨을 죽였어요. 잔치가 무르익고 술잔이 돌기 시작할 무렵 저는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며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나 식당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리 돈을 주고 섭외해둔 심부름센터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내연녀에게 보낼 문자 메시지를 서둘러 지시했죠. 남편의 휴대전화 번호로 발신자를 감쪽같이 조작한 다급한 문자 메시지가 내연녀의 휴대전화로 전송되었습니다. 자기야, 오늘 여기서 칠순잔치 다 엎어버리고 당신 정식으로 소개할 테니 당장 한정식집 3번 룸으로 와. 제가 치밀하게 준비한 가장 강력하고 치명적인 미끼가 아주 완벽하게 던져지는 순간이었어요. 차가운 물로 손을 씻으며 거울을 보고 표정을 가다듬은 저는 다시 식당 룸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제 앞으로 빳빳한 연대보증 서류와 만년필을 쓱 밀어넣었어요. 방안을 가득 채웠던 시끌벅적한 웃음소리가 일순간에 멈추며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잔뜩 상기된 얼굴로 헛기침을 하더니 친척들을 번갈아 보며 큰 소리로 저를 재촉했죠. 남편이 손가락으로 서류의 서명란을 툭툭 치며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친척들 다 모인 자리에서 당신이 도장 하나만 시원하게 찍어줘. 남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어머니도 상석에서 몸을 앞으로 훌쩍 내밀며 젓가락으로 탁자를 탁탁 치며 소리치셨어요. 애미야, 뜸들이지 말고 얼른 찍어라. 네가 우리 집에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유세냐? 친척들의 날카로운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고 방 안의 공기는 숨이 막힐 듯이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저는 서류 위에 두 손을 다소곳이 올려놓고 만년필을 집어든 채 덜덜 떠는 척 완벽한 연기를 시작했죠. 속으로는 15년 동안 겪었던 모멸감과 서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당장 상을 엎어버리고 싶었지만 꾹 참았어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완벽한 승리감에 도취해 가장 방심하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을 차분하게 기다렸습니다. 제가 서명을 지체하자 남편이 답답하다는 듯 미간을 찌푸리며 제 손목을 거칠게 낚아채려던 바로 그때였어요. 굳게 닫혀있던 식당 복도 쪽에서 누군가 또각또각 화려한 구두 소리를 내며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식간에 방 안에 팽팽했던 긴장감이 허물어지고 모두의 시선이 미닫이 문 쪽으로 일제히 향했죠. 친척 중 한 명이 문을 열려는 찰나에 밖에서 먼저 거칠게 미닫이 문을 좌우로 활짝 열어 젖혔습니다. 경쾌하고 뻔뻔한 목소리와 함께 낯선 불청객이 잔치상 한가운데로 모습을 완전히 드러냈어요. 배가 둥글게 부른 임산부복을 입고 거대한 고급 꽃바구니를 든 내연녀가 붉은 입술에 당당한 미소를 띠고 서 있었죠. 자신의 완벽한 승리를 확신하며 거침없이 걸어 들어오는 내연녀를 보며 저는 마침내 서늘하고 통쾌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연녀의 등장으로 잔치집 방안은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무거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가쁘게 몰아쉬는 숨을 고르기 위해 눈을 한번 질끈 감았다 뜨며 차갑게 식어가는 제 마음을 다잡았어요. 남편은 마치 눈앞에서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하얗게 질린 얼굴로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사색이 된 얼굴로 자리에서 비틀거리며 일어나 당장이라도 내연녀를 밀어내려 하셨죠. 하지만 저는 재빨리 자리에서 나가 내연녀의 팔을 덥석 잡고 상석으로 힘껏 끌어당겼습니다. 제가 내연녀의 어깨를 꽉 쥐고 시어머니 바로 옆자리에 강제로 앉히며 큰 소리로 외쳤어요. 어머님, 새 며느리가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이 많았겠어요. 얼른 어머님 옆에 앉히세요. 제 행동에 식당 안의 모든 친척이 얼어붙은 채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조금 전까지 덜덜 떨며 잡고 있던 남편의 연대보증 서류를 두 손으로 갈기갈기 찢어 허공에 확 날려버렸죠. 종이 조각들이 눈꽃처럼 흩어지는 사이 저는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둔 두툼한 노란색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시어머니가 앉아있는 밥상 한가운데로 봉투를 매섭게 내동댕이 쳤어요. 봉투가 퍽 소리를 내며 터졌고 그 안에서 일본 오사카에서 세 사람이 아주 다정하게 껴안고 찍힌 사진들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연녀의 이름으로 둔갑한 서울 강남의 커다란 아파트 집문서 4번도 친척들 밥그릇 위로 낱낱이 흩어졌죠. 증거들이 상위에 널브러지자 남편이 미친 듯이 두 팔을 휘저으며 사진을 주워 담으려 허둥지둥 몸을 날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상위에 놓여있던 차가운 동치미 국물 대접을 양손으로 단단히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벌벌 떠는 남편의 얼굴을 향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거세게 확 끼얹어 버렸습니다. 시뻘건 고춧가루가 남편의 얼굴과 비싼 정장을 타고 뚝뚝 떨어지는 것을 보며 저는 15년간 쌓인 억울함을 토해내기 전 짧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크게 숨을 한번 들어마신 저는 눈을 부릅뜨고 식당에 떠나가라 혹통을 치며 삿대질을 했어요. 내 돈으로 회사 키워놓고 뒤에서 딴 살림 차린 것도 모자라서 내 친정아버지 재산까지 이 여자 집 사주는 데 쓰는 이 더러운 도둑놈아! 제 일갈에 식당 안은 말 그대로 발칵 뒤집히고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불리한 상황을 모면하려고 뒷목을 잡고 바닥으로 스르르 쓰러지는 척 어설픈 연기를 시작하셨죠. 저는 그 가정스러운 모습을 비웃으며 단상에 있던 식당용 마이크를 거칠게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챙겨온 소형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꾹 누르고 볼륨을 최대로 높여 스피커에 바짝 댔어요. 스피커를 타고 시어머니의 앙칼지고 표독스러운 목소리가 식당 안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아니 저 빈 껍데기 며느리 쫓아내고 우리 장손 내 품에 안을 거다. 녹음된 끔찍한 음성이 끝나자 시어머니를 부축하던 친척들조차 경악하며 고개를 젓고 뒷걸음을 쳤어요. 상황 파악을 못한 내연녀가 덜덜 떨며 남편 등 뒤로 숨어서 훌쩍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가방에서 회사 돈을 훔친 증거를 모은 고소 서류를 꺼내 내연녀의 코앞에 매섭게 들이밀었죠. 제가 내연녀의 멱살을 잡을 듯이 다가가 서류를 흔들며 차가운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너도 내 남편이랑 회사 돈 훔친 공범이니까 내일 같이 경찰서로 나와. 남편이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제 가랑이를 붙잡고 징승처럼 울부짖으며 매달렸습니다. 저는 저를 붙잡은 남편의 더러운 손을 구두굽으로 메모차게 걷어차 버렸어요.
그리고 잔뜩 굳어버린 친척들을 향해 고개를 한번 까딱 숙여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늘 칠순잔치는 여기서 끝났으니 다들 돌아가시죠. 저는 바닥에 뒹구는 남편과 거품을 물고 쓰러진 시어머니를 뒤로 한 채 식당 미닫이 문을 활짝 열고 당당한 걸음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그 아수라장 같았던 칠순잔치를 끝내고 어느덧 1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오늘 법원을 찾아가 남편이 차가운 감옥에서 3년을 살아야 한다는 확정 판결문을 제 손으로 직접 받아들었어요. 법원은 남편이 회사 공금을 훔치고 몰래 빼돌린 죄를 모두 인정했고 남편은 손목에 수갑을 찬 채 철장에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땡전 한 푼 없는 신세로 감옥에 들어가자 내연녀는 남편 소유로 해두었던 비싼 자동차마저 몽땅 팔아치웠죠. 그리고는 뱃속에 있던 아이도 지워버린 채 짐을 싸서 흔적도 없이 야반도주를 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회사 돈을 토해내고 하루아침에 강남 고급 아파트에서 맨몸으로 도망친 내연녀의 아주 비참한 최후를 저는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평생을 떵떵거리며 남들 위해서 군림할 줄 알았던 시어머니는 오갈 데가 없어져 산동네의 좁고 냄새나는 월세 단칸방으로 짐을 옮겼죠. 그제야 헛된 꿈에서 깨어난 시어머니는 매일 저에게 제발 한 번만 늙은이를 용서해달라고 눈물로 쓴 삐뚤빼뚤한 사과 편지를 붙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체통에 겹겹이 쌓인 그 구질구질한 편지들을 단 한 번도 뜯어보지도 않고 곧장 파쇄기에 넣어 가루로 만들어 버립니다. 저를 15년 동안 노예처럼 부려먹던 사람들에 대한 제 마음속 알량한 미련까지 아주 깨끗하게 지워냈어요. 남편이 훔쳐간 친정아버지의 소중한 시골 땅도 복잡한 절차를 거쳐 무사히 제 이름으로 다시 완벽하게 되찾았습니다. 남편이 엉망으로 망쳐놓은 회사의 대표 자리는 대주주인 제가 정식으로 차지하여 다시 튼튼하게 키워나가고 있어요. 지난 주말에는 저를 진심으로 도와주었던 김 이사님과 오사카에서 결정적인 사진을 찍어준 고향 친구를 서울로 불렀습니다. 동네에서 가장 비싸고 전망 좋은 식당에서 진수성찬을 대접하며 지난날의 은혜와 고마움을 듬뿍 갚아주었죠. 요즘 저는 회사 일이 쉬는 주말마다 틈틈이 직접 운전대를 잡고 전국 곳곳의 아름다운 풍경을 두 눈에 담으러 다닙니다. 시댁 식구들을 위해 제 젊음을 갉아먹던 희생이라는 끔찍한 족쇄를 끊어내고 나니 마음을 훌쩍 넘긴 제 인생이 비로소 찬란하게 피어나는 것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억울한 일에 가슴만 치며 꾹꾹 참기만 하는 것은 결코 칭찬받을 미덕이 아니었어요. 부당한 일에 당당하게 맞서 싸우고 스스로를 지켜낼 때 비로소 진짜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을 저는 이제야 제대로 배웠습니다. 남은 제 소중한 인생은 그 누구보다 저 자신을 가장 1순위로 아끼고 사랑하며 멋지게 살아갈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항상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